안녕하세요. 1월 11일 토요일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이렇게 발표자는 없고요. 제가 이제 쌍곡 공간, 쌍곡 뭐죠? 쌍곡 기하 관련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가 사실 이 부분이 뭔가 제가 뭐 찾아보기에 아직 잘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딱히 그렇게 딱 정형화돼서 나온 게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키피디아 위주로 해서부터 먼저 이제 찾아보면서 공부를 조금씩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위키피디아 이런 부분들도 좀, 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의논을 해보는 과정을 좀, 네, 기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공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는 되고 있죠. 공유는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쌍곡 공간을 원래 이제 쌍곡 기하를 검색을 하면 이 쌍곡 공간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일단 한글 위키를 지금 보고 있고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글자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보입니다. 네네 일단 그래서 쌍곡 공간은 균일한 음의 곡률을 갖는 동차 공간이다. 그래서 곡률은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곡률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곡률이거든요. 곡률은 이제 어, 부분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곡률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뭐 부분 정도를 나타낸다는데 대표적인 예는 원의 곡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 그거 곡률을 구하는 거는 미적분학에서 곡률을 구하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방식이 나오는데 이계미분을 활용을 해서 곡률을 구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일단 알고 있고, 그걸 어 뭐죠? 가장 처음 이제 배웠던 부분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계미분 하면서 이제 함수의 뭐라 그러죠? 이계도 함수 구해서 뭐 변곡점 구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저는 일단 기억이 나서 그쪽부터 해서 생각을 좀 해나갔고요. 근데 일단은 뭐 2차원 평면에서 뭐 스칼라라고 하고 뭐 3차원이나 고차원에서는 곡률 벡터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직은 잘 감이 안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곡률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측도, 뭐, 리만 다양체, 곡선, 미분기하,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쌍곡기하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 떤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이 부분에서 조금 코멘트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조금, 혹시 뭐, 네. 다른 그, 여기서 외재적 곡률과 내재적 곡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간단히라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그 구가 있을 때, 네. 그 구의 곡률을 약간 스케치나마 한번, 그 어쨌든, 변수가 두 개짜리일 거 아니에요? dx, dy? 네. 네, 그거,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혹시 곡률을 좀 간단하게나마 혹시 보일 수 있을까요? 오의 곡률은 원의 곡률과 뭐 같지 않을까요? 네, 결과로서는 그 R분의 1이 나오는 건데, 네. 그 곡률을 계산한다는 게 어쨌든 그 1차, 네, 그 변수가 하나일 때는 두 번 미분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런 개념인 거고, 근데 여기서 변수 두 개일 때 이제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변수 하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1차원 아니 변수라기보다는 1차원 원 또는 2차원 구로 뭔가 간단히라도 뭔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일단 음,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또는 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네. 대해서
그것을 공률 계산을 했을 때 R분의 1이 어떻게 나오는지. 블로그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잠시만요. 그러면 아,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블록.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의 어, 버터가 났네요. 저는 챗GPT 유료를 쓰는데 최근에 O1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답변을 되게 장황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O1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챗GPT 저 위에 보니까 대충 답변이 된 네네네. 것 같아요. 네, 위에를 보면 이제 그, 뭐 역사적인 배경은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네, 정의도 저거가 넘어가고. 네 네, 개 변수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감마 T, 아니, 그러니까 RT는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가 나올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크기로 나눴다는 것은 그 단위 접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위 속도. 그래서 저게 라지 T고, 네. 그러니까 각 점마다 그 벡터를 세우는 거죠. 접선 벡터인데 그게 단위 벡터,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 방향만 보겠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카파일까요? 카파? 네, 카파입니다. 네. 이제 저거를 속도를 미분하네요. 속도. 속도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근데 저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그 미소 그 증가한 그 호의 길이, 음. 미소 길이에 대하여 그 미분을 하네요. 근데 저게 합성함수, 체인룰을 적용해서 왜냐면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진 거잖아요. 그 라지 t가 네, 그렇죠.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식이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저 역미분, 역함수의 미분인가요? 역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면 저거를 내릴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dt 나누기 ds를요. 요거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뭐 거의 그것의 의미는 속력. 네. 네, 이게 속력분의 1이죠. 요게 네네. 속력분의 1이고. 일단 그건데 그게 카파티인데 카파티는 어쨌든 스칼라 값이잖아요. 네. 네. 혹시 여기서 이 DS로 나눈다는 거 혹시 좀 의미를 좀 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DS로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DS로 미분하는 거는, 어, 그, 뭐지? 길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네, 곡선이 맞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 곡선에서 어떤 점에서 다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단위 길이만큼 움직였을 때 어떻게 변하냐? 그거를 네. 본 거죠. 네, 네, 맞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 네네. 그, 그 속도가 있을 때 그걸 또 미분하잖아요. 시간에 네.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가속도의 방향이 중심을 향하게 되잖아요. 가속도의 방향이 원운동에서는 네, 중심이고, 네, 네. 원운동에서요. 네네네. 근데 거기선 중심을 향하게 되는데, 네, 그건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해는 됐어요. 그 자체로는 음. 그 변에 대해서, 호의 그 변화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네네. 그건데, 그 구분 정도를 본다는 게, 구분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이 아니라 단위 그 길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곧 구분 정도를 봐주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네네. 혹시 이게 좀 와닿으시나요? 네, 저는 조금 와닿는 게, 만약에 이렇게 곡선이 있다고 하면, 이쪽
이 점에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접선 벡터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돌아갔다고 하면, 요 점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접선 벡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접선 벡터가 9분 정도라는 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얘가 얼마나 돌아갈 거냐를 의미하니까 요렇게 식이 식을 요렇게 표현을 했다고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에 대해서 했다면 그건 9분 정도의 의미를 담을 순 없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갑자기. 시간에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매개 변수가 지금 시간이라고 보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어쨌든 만약에 어떤 뭐 원운동을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운동을 하고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운동을 한다는 게 그 시간에 따라서 위치 변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 시간에 따라서 접선 벡터도 이 접선 벡터에서 이 접선 벡터로 변할 거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실제로 저기 카파티의 그 밑에 있는 식을 보면 거의 똑같은데 약간 크기로 나눈 것의 차이이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 크기 차이는 그냥 스칼라베를 해주면 되니까 뭐 그런 건데, 네, 일단 그게 9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밑에는 원에 대해서가 나와 있는데 원에 대한 거는 내용은 좀 약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은 원을 뭐 중심을 0,0로 하고 반지름 r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각도를 세타라고 놓은 거죠. 매개 변수로 해서. 위에를 적용시킨 거죠, 그대로.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이제 위에 걸 적용을 해서 밑에 이렇게 나왔는데 잠시만요. 네.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공률 공식이 결과적으로 공식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세타에 대해서 지금 저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이제 반지름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평면에서 이제 원의 곡률은 이제 반지름분의 1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네,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곡률 반경은 어, 원의 반지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밀접하게 접하는 원.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차함수 이렇게 주고 이 이차함수의 원점에다가 최대한 큰 원을 접하게끔 한다고 하면 그게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랑도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상 그 원점에서의 y는 x제곱이라고 있으면 그 y는 x제곱의 원점에서의 어 뭐죠? 뭐지? 공률을 공률, 구하는 그치? 거죠. 공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비슷하도록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이제 곡률 반경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경을 잡을 수 있으면 거기 접하는 원도 잡을 수 있을 거고 그 중심이 이제 곡률 중심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까지 이렇게 잘 들어줬네요. 네, 아까 그냥 t로만 미분했을 때는 무조건 1로 나와줄 것 같아요. 공률 그 값이 만약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하지만 음, ds로 미분한 걸로 그 공률을 정의했을 때 r분의 1이 나와주면서 그게 더 적합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휘어진 정도의 음, 의미가. 네,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쌍곡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뭐, 이해를 좀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원에서보다도 이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되는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우선 똑같이 뭔가 유비적으로 따라해본다면 그 구가 있으면 근데 문제가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했을 때
그 위치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회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원에서는 변수 하나로 돌리는 거를 하나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원의 모든 점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변수 최소 두 개 필요하잖아요. 회전 값을 옆으로 돌리는 360도와 이렇게 위로 가는 그 180도, 그게 두 개가 필요해서, 일단 두 개로 하나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구 위의 점을. 그러면, 그게 곧,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일단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 반지름 R을 고정시킨다고 했을 때요. 네. 음, 그리고 나서 그거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편미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리고 다른 피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거가, 어, 접, 속도라는 의미를 가지는 벡터를 추출해야 되고, 그리고 단위 속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속력, 그 크기로 나눠줘야겠죠. 똑같이 따라 하려면. 그렇게 해서 일단 단위 속도라는 그 개념을 먼저 만들어내요. 계산을 음, 해내요. 근데 문제가 이 DS, 그러니까 미소 길이도 여기서 미소 길이가 아니라 미소 평면이겠죠? 아니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챗GPT에 검색해보면 그것도 2차원 구에 대해서도 잘 알려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그러면 이제 그, 원의 곡률은 1차원 곡선인 거고, 3차원 곡면이라고 하면 안 되나? 2차원 곡면이라고 해야 네.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근데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일단. 3차원 공간 3D상에 놓인 곡면의 곡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줬대요. 그래서, 어,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니까, 어, 일단은 이 3차원 상에 있는 2차원 구에 대한 곡률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는 또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겠대요. 어, 주 형태 연산자와 주 곡률 이런 개념이 있네요.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러면 한번 가보면 음, 편미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네요. 아까 전병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미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개변수 하려면 두 개로 매개변수를 하고 그리고 아 접선 방향으로 법선 벡터를 일단 구해야 된다는 거네요. 법선 네. 벡터를 구하고 일단 그 네, 직선에서는 접선 벡터에 대응하잖아요. 속도가. 그렇죠. 근데 그렇죠. 2차원에서는 그 평면 하나를 결정하려면 법선 벡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법선 벡터를 찾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법선을 찾기 위해서 그 두 개의 그 벡터를 크로스 곱을 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접선 방향, 네, 그 채널지기님께서 되게 자주 설명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그 것 같아요. 곡면이 있으면 여기다 접평면을 만들고 그 점에다 접점에다가 뭐 법선을 세워갖고 그 선을 지나는 모든 평면과 곡면과의 그 교선이죠, 교선. 교선이 곡선이 나올 테고 그 곡선들의 곡률을 다 구해서 평균을 낸다고 했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아, 구한다고 했나? 네. 그런 식으로. 평면에 대해서 네. 많은 그 점을 지나가는 음. 곡선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그 곡률이 최대가 되게 해주는 음. 그 수많은 곡선 중에서 최대가 되게 해주는 음. 것과 그 중에서 최소가 되게 해주는 것을 곱한 게
그게 공률로 정의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물론 맞아요. 평균을 내는 방식도 있고요. 맞아요. 이 방법이 그거를 있습니다. 다른 레코드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 설명을. 가우스 공률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맞아요. 가우스 공률. 아, 그 이름이 가우스 공률인 거죠. 최대랑 최소를 곱하는 음, 거예요. 가우스의 빼어난 맞아요. 정리 이런 것도 있군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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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네. 복수 해석할 때도 이거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공률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네. 혹시 요거를 조금 쉽게 알 수 있게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이렇게 뭐지, 공면이 있으면, 어, 법선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봐서 그게 공률이 제일 큰 공률이랑 제일 작은 공률이랑 뭐 곱한다. 그 얘기가 이 얘기가 맞나요, 혹시? 그러니까 뭐 동치 그 명제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거 일단 그러려면 일단 외제적으로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R3 안에 놓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 법선 뭐 법선을 세워가지고 그 잘라가지고 그 각각을 다 따진다는 그런 식의 계산은 물론 있는 그대로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도 표현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미적분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네, 그 설명을 하실 때 채널진님께서 항상 그게 외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뭐지? 그 구 밖에서 보지 않더라도 그걸 할 수 있다고 네. 그 그래서 설명을 항상 하시고 그게 뭔지는 안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동치 네. 명제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방식은 외제적으로 하는 방식이고, 이걸 내재적으로 하는 방식이 뭘까 했을 때, 여기 중에 하나가 뭐 설명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정겨운 교수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먼저 소리 잘 들리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곡선의 공률을 먼저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곡선이라는 것은 변수 하나로 쓸 수가 있죠. 네, 근데 변수 하나로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매개화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 곡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번 미분 다시 말해서 가속도 벡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변수 t로 매개화를 하고 그렇죠? 그걸 한 번 미분한 게 속도 벡터고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 벡터라고 쓰고 싶은데 문제는 매개화를 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가속도 벡터는 매개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확 변하거든요. 음, 그러면 공률을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공률은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먼저 가속도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매개화를 고정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매개화를 고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호의 길이로 매개화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변수를 t라고 두면은 t가 1만큼 지났을 때 그동안의 곡선에서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1이 되도록 정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걸 보고 호의 길이로 매개화를 했다고 하는데 속도가 항상 1이 되게 그렇게 정했을 때 가속도 벡터를 곡률 벡터라고 정의를 해요. 음,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는데 모든 녀석은 항상 호의 길이로 매개화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가속도 벡터를 가지고 곡률 벡터라고 부르고 그 녀석의 크기를 곡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게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을 생각하자고요. 평면에서.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그냥 매개화를 하면은 r 코사인 t, r 사인 t라고 매개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녀석은 속도 벡터를 구해보면은 뭐 마이너스 r 사인 t, r 코사인 t가 될 테니까 그 녀석의 속도가 r이 된다고요. 왜냐면은 그 x 그 미분한 것의 제곱, 미분한 것의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한 게 속도일 거 아니에요. 속도의 크기가 속력일 거 아니에요. 속력이 1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속력이 1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 호의 길이로 매개를 하는 거라고요. 가장 좋은 매개어가 호의 길이로 매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개를 해야 되냐면은 r 코사인 r분의 t, 그다음에 r 사인 r분의 t라고 매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속력이 1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네. 녀석을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R분의 1이 그 나오죠. r분의 1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1의 코사인 r분의 t 마이너스 r분의 1의 사인 r분의 t가 되고 그 녀석의 방향이 뭐가 돼요? 그러면은 바로 원점을 향한다고요. 원에서 그렇게 매개를 하면은 그 녀석이 원점을 향하고 그게 바로 그 공률백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녀석의 크기가 r분의 1이 정확하게 그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공률이 되는 거라고. 가속도 벡터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의 길이와 매개를 한 다음에 그 녀석의 그 뭐죠? 음, 그러니까 미분, 가속도 벡터. 그 녀석을 공률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 그 녀석의 크기를 공률이라고 정의한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이제 왜 그렇게 정의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왜 가속도가 공률인데 왜 휘어져 있는 정도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률을 정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곡선이 있으면은 어떤 점에서 공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 점 근처에 다른 두 점을 잡아요. 그 점 근처에서 두 점을 잡으면 세 점이 있겠죠. 그러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결정이 되잖아요. 세 점을 지나는 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원들의 극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 근처에서 다른 점 두 점을 잡고 그 원을 생각하는데 그 점 두 개를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근처에 두 점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그 세 점을 지나는 원들이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점을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으로 극한을 보내면 이 원의 극한이 생기거든요. 그 녀석의 반지름이 바로 공률 반지름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녀석의 역수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인데 나머지 두 점을 원점으로 보내면은 그 한 점에서 가장 가까운 원에 해당하는 것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점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원의 반지름의 역수를 공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아, 네. 이 둘이 제일 정의가 후자가 같다는 게 제일 이제 최대한 직관적인 간다는 방식인 거죠. 것 같아요. 예? 후자, 지금 말씀하신 그 설명이 공률을 정의할, 그 원, 가장 가까운 원, 그 점에. 그게 좀 직관적인 설명 방식인 것 그게 같아요. 기하학적인 정의죠. 네. 그게 기하학적인 정의인데 그게 실제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속도 벡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원에 가까운 원을 그 반지름이 구해질 텐데 왜 거기서 역수를 취한 것으로서 예. 정의를 하는 혹시 컨벤션인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원래부터 직선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공률이 0이겠죠. 아, 네, 그러면은 그 점 네네네. 근처에 이 세 점을 잡으면 가장 가까운 원은 애초에 직선이에요. 반지름이 무한대인 녀석이라고요. 그럼 이 녀석의 공률은 역수로 정의를 해야지 더 네네, 맞는 거거든요. 맞네요. 네. 예. 음. 그러면 차원만 하나 확장한다고 하면 어, 공면의 그래서 이제 공률은 거기에다가 접하는 구면의 그런 거죠. 공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차원일 때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 고차원 구면의 반지름, 그것의 역수를 공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정의라고요. 음, 그건 항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어떤 몇 점들을 지나는 구면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것은 그 원점으로 어떤 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생각하는 거니까 거리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거리 개념을 현재 유클리드 기하의 거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리만 거리를 생각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당연히. 그냥 유클리드 기하에 들어있는 뭔가의 공률을 구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이제 더 일반적인 걸 하려면은 이제 리만 계량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런 걸 다 당연히 생각하고 이제 다 얘기가 복잡해지겠죠, 당연히. 음. 그렇죠? 네. 일단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우스 곡률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해요. 그 일반적으로 어떤 곡면이 있으면은 이 곡면에서 그냥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 3차원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아무튼 뭐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든지 뭐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3차원의 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매번 자르면은 뭐가 되겠어요? 곡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곡선에 일종의 곡률, 각각 다 곡률들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원두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랬을 때 그 곡선에 그게 이제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를 이제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느냐를 재는 게 바로 편미분이고요. 아까 그게. 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의 그 곡선의 변화율을 재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방향을 주면 그 방향으로 잘랐을 때 그 곡선의 변화율들을 다 잴 수가 있거든요. 모든 방향에 이렇게 변화율들을 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그 방향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방향 미분계수를 잴 수가 있고, 어, 여기는 지금 현재 가우스 곡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각 방향으로의 이제 그 곡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녀석하고 가장 작은 녀석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3차원에 들어있는 2차원 공면 같으면 그게 딱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방에 이제 잘랐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주곡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프린시펄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곡률 두 개의 곱이 바로 가우스 곡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녀석의 평균을 평균 곡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더하기를 평균 곡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건 이제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뭐 두 배 차이밖에 안 나니까 어차피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고차원 공간에 들어있으면은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아까 저기 저 형태 작용소라고 나오는 쉐이프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것들의 고유값들을 생각하고 그 고유값들의 곱하기가 바로 가우스 공률이 돼요. 고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려면은 많은 얘기를 해야죠. 해야 될 게 음.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 그냥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네네. 예, 바로는 배울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알아두면 되는 거죠. 곡선의 곡률이 뭐냐? 아니면은 그냥 곡면의 곡률이 뭐냐? 이 두 가지만 일단은 생각할 거면은 B만 곡면까지 들어가지 않아도는 돼요.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예, 우리가 3차원의 유클리드 기하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 곡면이 예를 들면은 3차원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디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곡률은 그냥 각각의 방향의 곡률들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가우스 곡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외부에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생각해서 외재적 곡률을 재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곡면의 고유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걸 몇 차원에다 집어넣든 어떻게 집어넣든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리하고 각을 보존하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녀석은 곡률이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재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게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예요. 예. 제가 채팅에 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서 나온 막 이런 멘트가 있는데 네. 그 읽어보면 가우스는 미적분 덕분에 평소의 방식으로 표면 자체 위에 무한소 점들의 초점을 맞추되 전체 좌표 공간의 준거 없이도 표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예. 가우스는 하나의 표면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공간이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개진시켰다. 지금 얘기하는 거랑 이런 관련이 있는 예, 내용인 그런 거죠. 거죠. 네. 이 서피스라는 말을 꼭 표면이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 곡면이고요. 보통 우리는 곡면이라고 음, 부르는 게 좀 더 맞고 음, 아무튼 그걸 어느 공간에 집어넣느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음, 녀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정리라고 부르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놀랐거든요. 음. 계산은 다 그 밖에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 일단 요 정도까지 곡률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로 네,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곡률은 잠시만요. 혹시 그 챗GPT 질문 답 끝까지 내려봤나요? 그 구에, 아직 왜냐면 그래도 구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결론이 가우스 공률을 계산할 텐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잠시만요.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아까 그래서 여기 평면 벡터, 법선 벡터까지는 봤고 네. 그다음에 일형식 이거는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그렇게 네, 해서도 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형태원산자 주곡률에 아,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것도 깊은 개념일 것 조금 깊은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지금은 네, 자, 이건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수 곡률과 평균 곡률 아까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네,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으로 정의를 하는데 양의 곡률, 음의 곡률, 영인 곡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양의 곡률은 뭐 타원형처럼 돼 있는 애들, 구나 이런 애들이고, 그다음에 음의 곡률은 쌍곡면, 말안장면 이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을 때 말안장면 같은 경우는 구를 접하게끔 하면 그게 그렇게 접할까라는 의문점이 살짝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얘랑 왜냐면 어 뭐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하를 뭐 분류를 그렇게 할 때 유클리드 기하랑 뭐 구면 기하랑 쌍곡 기하 이렇게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별한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 그렇게 됐을 때는 얘 부분이랑 그러니까 양의 가우스 곡률 부분인 이제 타원 기하 뭐 쌍곡 아니죠 그 구면 기하 이런 애들이랑 음의 가우스 곡률이랑 이게 구별을 하는 걸 봐서는 어 부를 그렇게 접하게 하는 걸로는 그 어떤 뭐 쌍곡면에 대해서 곡률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스쳐서 그런 생각이 네, 들었던 거고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를 해보면요. 네네 구면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자르든지 그 원들이 항상 다 똑같잖아요. 네 정확하게 구면일 때는. 그래서 모든 방향이 이건 주곡률이 사실은 딱 방향 두 개가 아니고 모든 방향이 그 주곡률 방향이 되는 그런 묘한 상황인데 아무튼 뭐 예를 들면 그 어느 방향으로 하더라도 휘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방향의 반지름 그 반지름이 R분의 1이면은 그 방향의 곡률이 R분의 1, 다른 방향도 곡률이 R분의 1이니까 가우스 곡률은 R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건 가우스 곡률은 R 제곱분의 1이 되는 그런 곡률인데 이 쌍곡 곡률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말 안장처럼 우리가 그 말 안장이 앞뒤로 이렇게 그 솟아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그 포물선이 아래쪽으로 돼 있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죠. 이 감자칩 같이 생긴 거. 네 이 녀석이 어느 방향으로는 포물선이 아래로 돼 있는 그런 모양이 되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또 그거하고 90도 돌려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녀석을 위로 볼록인 그런 포물선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방향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곡면에다가 방향을 주고 이게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은 이쪽에 휘어져 있는 정도하고 나머지 반대쪽으로 휘어져 있는 게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휘어져 네. 있는 방향이.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은 이게 휘어져 있는 정도가 3이라고 치고 이것이 휘어져 있는 정도를 2라고 쳐도 이 녀석의 부호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줘야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플러스로 줬다고 치면 아래쪽으로 휘어 있으면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접촉면에 네네네.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 그러면 뭐 여기 감자칩의 접하는 예, 네
그 감자칩의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 손짓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 아무튼 예, 네. 그, 그쪽으로 휘어 있는 것은 저평면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다 90도 방향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평면보다 위쪽에서 그 아래로 접하면서 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녀석이 부호를 다르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호를 다르게 주는데, 그러면 네. 부를 여기다 하나 접하게끔 하고, 여기다 하나 접하게끔, 이렇게 두 개를 접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 예. 이건 네네네. 그래서 주곡률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한쪽에 그 휘어져 있는 정도가 그 다른 쪽에 휘어져 있는 정도랑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로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하고, 곱해서 마이너스다. 예, 이렇게 만약에 된다는 그렇다고 거죠. 치면은 가우스 곡률은 음수가 되는 거죠. 곱하면 곱하면.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제 표준 쌍곡 공간은 이것이 그 가우스 곡률이 모든 점에서 일정한 음의 상수가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쌍곡 공간이라고 부른다고요. 모든 게 다 네네. 음수가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상수인 게 제일 편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푸엔카레나 뭐 클라인 모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쌍곡 공간이 되는 거고요. 음, 그렇지만 모든 점에서 그 곡률이 다 다르면서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어,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어렵죠. 그것은 각 점마다 우리가 이제 그 리만 계량들을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고 당연히.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또 대표적으로 곡률이 0인 게 있어요. 이게 평면이 0이고 어떤 게 또 0이냐면 원기둥 있잖아요. 원기둥. 네. 그럼 원기둥 위에서 보면은 이것은 저평면보다 모든 게 다 아래로 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평면 자체가 이 원기둥하고 닿는 직선인 부분이 생긴다고요. 이 원기둥이 있으면은 저평면이 있으면은 이 닿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이 직선이라고요. 네. 이 부분이 직선이라는 저평면하고 거죠. 원기둥 그래서 그 부분이 곡률이 0인 거예요. 직선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게 주곡률에서 가장 큰 녀석이고 나머지 방향으로는 다 이 평면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다 음수예요. 다른 네, 네. 방향들은. 어쨌든 음수 하나하고 가장 큰 녀석이 0이거든요. 그 네, 둘을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가우스 네, 곡률이 네. 0이라고요. 그래서 가우스 곡률이 0이라고 반대로 가우스 그냥 곡률이 얘를 0. 양수로 하고 얘가 0이다 해서 0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건 근데 그래서 가우스 곡률이 0인 녀석인데 가우스 곡률이 0이라고 모든 점에서 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평면인간 아니라고요. 이 자체가. 음, 물론 원기둥은 자르면은 우리가 평면이 되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 뭔가 카운터 이그젬플이 있는 것 같아요. 공률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든 예를 들어서 크기로만 따지면 그 최대치와 최소치가 똑같이 크기가 R분의 1이라고 R이라고 해볼게요. R분의 1. 두 개 곱하면 R제곱분의 1이 되는데 근데 크기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그게 카운터 이그젬플로 쌍곡 그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R분의 1과 반대로 R분의 1이 있으면 부호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모양이 다르니까요. 일단 구와 그 프링클스 그거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평면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그 곱해서 0이 되는 걸로 정의했을 때 뭔가 0이 되면 뭔가 평평해 보이잖아요. 모든 점에서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카운터 익sem플로 원기둥이 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주곡률 하나만으로는 그 약간 로컬하게는 똑같아 보이나 글로벌하게는 좀 완전히 다르게 생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곡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게 같이 조합이 되어야 그 하나의 모양을 그 공간 자체를 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카운터 익샘플로 흥미로운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 원기둥과 저 프링글스는요. 곡률을 그래서 처음에 곡률을 정의할 때 곡률보다 먼저 나오는 개념이 곡률 벡터예요. 그 방향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곡률을 그냥 숫자로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방향을 생각한 수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 공률 벡터가 없네요. 얘가 공률 벡터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네요. 네, 이수연 선생님
아, 채팅으로 하셨군요. 공면의 면적 요소 변화를 측정하며 공면을 미세한 평면으로 보고 그 위에 작은 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 사각형의 면적이 휘어짐에 따라 얼마나 찌그러지는가를 계산한다. 두 방향의 곡률이 동시에 강하게 휘어질수록 면적 변화가 커진다. 리미트 에리어 디퍼런스 나누기 에리아. 에리아가 0. 어떤 걸 저기를, 아, 방향 벡터. 곡률 벡터라고 하신 거죠? 곡률 2.2분이라면 1.2분이 기하학적으로 방향이나 기울기라고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이수 선생님이 방금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방향 벡터라는 게 곡률이 2.2분이라면 1.2분이 기하학적으로는 방향이나 기울기라고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1.2분이 접선, 뭐 접선의 기울기 그런 걸 나타내죠. 접평면의 기울기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음, 일단은,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넘어갔고, 아까 가우스 곡률에 대한 이야기를, 네, 그래서 했고, 평균 곡률은 이렇게 그냥 평균을 낸 거네요. 단순하게. 그렇게 됐고, 구체적인 절차가 매개 변수화를 하고, 그리고 그, 뭐죠? 편미분을 계산을 하고, 이계 편미분도 다 구하네요. 그 다음에 1 기본 형식 계수라고 해서 EFG를 이렇게 구하고, 얘가 뭐죠? 꺽쇠가 이게 벡터인가요? 그 예적이요, 닷 예적. 프로덕트. 아, 다트 프로덕트. 아, 네네네. 근데 그럼 얘도 벡터라는 거죠? 그쵸. 네. 벡터 일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네. 네, 일단 그렇고요. 법선 벡터. 그래서 요대로 그냥 쭉 계산을 하면, 아, 이거 계산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계산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고. 음, 네, 그래서 요대로 해서 이제, 어, EFG까지 구한 후에 법선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LMN, 제2 기본 형식 계수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연산자 행렬을 구한 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주곡률과 이렇게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 주곡률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가우스 곡률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어, 원형 회전체 해서 반지름 R인 구에 대해서 이렇게 1, 2 기본 형식을 찾고 그다음에 어, 계산을 이렇게 하라고 간략하게 네, 제시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래프 형태의 곡면이라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하신 3차원상에서의 그 이변수 함수로 주어지는 이제 곡면 요거 익스플리시트한 거죠. 만약에 그쵸? 함수로 주어졌으면 다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외제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x, y에 대한 이제 매개변수화가 된 거니까 그거를 구한 거고요. 그래서 기하학적이고 물리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타원형이 있고,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 가우스 곡률이 0보다 클 때는 타원형이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쌍극형이 있고, 그리고 0과 같을 때는 이제 포물형이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계에서 에너지 밀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네요. 비누막이나 극소 공면은 평균 곡률이, 오, 이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네. 일단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어, 뭐, 뭐죠?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계에서 이제 평균 곡률이 에너지 밀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조금 뭐, 혹시 관심 있으면 뭐 공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공학이나 토목공학에서도 응력 집중이라는 게 그때 이게 그 이 선생님 발표하실 때 응력에 대한 개념이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랑도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보기에는요. 그래서 응력이 집중돼서 파손 위험이 커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고 3D 모델링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최경 선생님 3D 모델링 관련해서 좀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 챗GPT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세 개를 물리학, 기계공학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3D를 이렇게 딱 줬는지 참 네, 되게 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형 지물 특징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곡면 분할 그 얼마 전에 저기 전시를 한 부분이 이제 곡면 분할 관련 약간 내용이 좀 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렌더로 이제 코드를 짜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해도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걸 우선적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곡률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그리고 네, 곡률이 저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쌍 네, 공간의 어떤 이제 문장을 정의를 네, 그렇죠. 이게 네, 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조금 더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리만 곡률 텐서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겠다. 그리고 미적분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많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우선 여기 정의 쌍곡 공간 HN의 정의가 일단 뭐 N차 원에서 모든 방향으로의 그 공률이라고 그냥 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게 마이너스 1인 그 모든 점에서의 그거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점에서의 어떤 공률이 마이너스 1인 어떤 공간. 그러니까 N차원. 근데 N차원인데 그냥 N차원은 아니고 커넥티드,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심플리. 음, 네. 그것도 네, 섹셔널 커브처. 네. 일단은 이것도 저기 아이고 링크가 돼 있어서 이제 찾아봤는데 네, 일단 공률이라는 전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세컨드 폼, 퍼스트 폼 아니면 직접 하고 아니면 그 프린시펄 커버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공률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공률이 있는 것 같아요. 단면 공률, 음, 섹셔널 커버처. 그또 정의를 했을 때 어쨌든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것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모든 점에서 마이너스 1인 게 일단 정의이죠. 글로벌하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애초에. 음, 쌍곡 공간은 공면은 글로벌한 어떤 대상으로서 먼저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연결은 커넥티드 다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찢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하나의 그 공간을 보겠다는 거고 일단 심플리가 구멍으로 보면 될까요? 구멍이 없는 거? 심플리가 어디 나와 있었죠? 단위를 제가 심플리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심플리 커넥티드가 그냥 보통
아, 대충 쉬운 공간을 줄 때 심플리 커넥티드를 가정하잖아요. 요거 미적분의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어, 맞는 것 같아요. 구멍이 없는 공간. 네네. 구멍이 없고.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되는 점들이 없고. 그쵸. 그냥 구나 타원체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토로스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토로스도 맞나요? 심플리, 그러니까 이 구멍이라는 그 맥락이, 네. 그러니까 이 구멍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토러스가 구멍 하나 뚫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면으로서 보면,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이 차원에서 구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심플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수학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정의는 이렇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순 연결, 단일 연결이라고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부르는 녀석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공간에서 제 한 점에서 이제 서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뭐 그 카우보이가 된 것처럼 올가미를 딱 던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슈- 그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무튼 이 공간에서 움직였어요. 그럼 이 올가미가 있는데 이 녀석을 제가 이 점에 그대로 서가지고 이 올가미를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이 녀석을 회수를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항상 회수할 수 있으면 이거 우리가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 예를 들어서 평면에서 그냥 원점 하나만 딱 빼보세요. 그런 공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다른데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점에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 자리가 아니니까. 다른 점에서 그냥 서클을 하나 그리는데 원점을 포함하는 서클 하나 그렸다고 쳐봐요. 그 녀석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음. 우리가 그걸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잡아당기다 보면은 이 녀석이 그 원점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원점을 건드리지 않고 이걸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은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구멍이란 말이 은근히 되게 어렵거든요. 3차원에서 원점을 뺐다고 쳐봐요. 이 녀석도 그냥 생각하면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심플리 커넥트드예요. 왜냐하면 3차원에서 우리가 아무리 뭘 그 경로를 잡아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그 구멍 옆으로 살짝 비껴가지고 회수하면 되잖아요. 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심플리 커넥티드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아, 네. 아, 심플리 그러면, 커넥티드에서 구멍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패스를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바로 그 심플리 커넥티드이고 이것은 지금 곡선을 회수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호몰로지 레벨이나 이런 데서 호모토피 레벨을 생각할 때는 곡면을 회수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풍선을 만들었어요. 풍선이 이 공간에 퍼져 있다고요. 근데 이걸 회수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3차원에서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것은요, 풍선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네네네. 의미에서 이 곡면으로 봤을 때 2차원 구멍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멍이라는 개념을 몇 차원 구멍을 생각하느냐가 그게 호모토피의 개념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심플리 커넥트라고 부를 때는 그냥 곡선이 있었을 때 그걸 회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토로스는 생각을 해보면은 도너츠에서 보면은 도너츠에서 우리가 표면 그냥 예를 들면 튜브를 놓은 다음에 튜브에서 이 바닥면에 닿는 부분을 이렇게 서클이 되잖아요. 그 녀석을 튜브 위에서 회수할 수 있냐면 회수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표면에 뭔가 진짜로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튜브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네네네. 녀석은 거기에 있는 그 올가미를 회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토러스에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네, 녀석은. 약간 그 R3에서 한 점을 뺐을 때 밧줄로는 네. 회수가 되지만 그걸 딱 들었을 때 저는 그 네. 그물망으로 회수하는 걸 했는데 그런 네. 센스로는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물망으로는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확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3차원의 그물망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예, 이런 예, 식. 그게 다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고차원 호모토피, 고차원 호몰로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네. 거를 회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거를 증명을 할 때는 막 네. 수식을 써서 증명해 아니면 어떤 수학적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음, 여기서 보면은 저기 보면 기본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거기에 펀더멘탈 그룹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기본군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이 곡선들 곡선들을 가지고 이제 분의 구조를 줄 수 있어요. 곡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곡선이 있으면 두 개의 곡선이 언제 같다고 부르냐면은 연속적으로 변형해 가지고 겹칠 수 있으면 같다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항상 회수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녀석은 연속적으로 변형해가지고 한 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냥 원석 하나짜리인 한 점짜리 하나인 그냥 평생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걸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자명한 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군이 자명한 군이 돼버려요. 단일 연결 단순 연결이면은. 그래서 그래서 그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트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전혀 쉽지가 않아요. 이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고 그냥 좋은 녀석일 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툴이 있고 펀더멘털 그룹보다는 그 녀석은 이제 호모토피라고 부르는 레벨에서 계산하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계산을 쉽게 만들어준 게 호몰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몰로지로는 계산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그 도구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쉽기 때문에 이제 호몰로지를 그래서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기본군을 계산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단순 연결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기본군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이제 커버링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다 계산하는 원칙적으로는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알려져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이 원칙이라는 게 실제로 계산한다는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 혹시 그 2차원 굴을 밧줄 아니고 그 그물망으로 한 점에 대해서 그물망으로 감싸면 그 구 자체가 되는데 그때는 그 해수가 안 결과값이 뭐 되죠, 나요? 당연히. 한 점으로 해수가 안 되잖아요. 네, 회수가 안 되면 그거는 대수적으로는 결과값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2차원 되나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은. 아, 그게 아까 원점 뺐을 때랑 똑같은 현상으로 그냥 원점 확대해서 뺐다라고 생각해서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R2 있잖아. R2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R2요? 네, 전체 R2 공간이요. 그러니까 그 네. 평면 공간에 대해서는 그 그물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평면 자체는 그 풍선 자체가 애초부터 납작한 풍선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0이죠, 뭐. 애초에 아, 구멍이 없는 네네. 거죠. 아, 네. 이걸 이제 그 찾아보고 듣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기대수 열심히 해야겠구나 지금 네 그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네 일단 그렇고 약간 네 감상이었고요. 그래서 어 곡률에 대해서 아까 뭐 전명주 선생님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그 뭐죠 구멍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살짝 샜죠. 어디로 샜죠? 섹셔널 커브이처 하다가 이제 살짝 샜는데, 네.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 저요? 네. 아까 뭐 말씀하시다가 그 곡률이랑, 뭐죠? 구멍 얘기 나오면서, 일단 심플리 커넥티드에서 그 커넥티드와 심플리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 약간 좀 궁금했던 건데 어느 정도는 그
그, 그 구멍의 센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밧줄에서 그물망으로, 또 그물망에서 3차원 그물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를, 그래, 그거의 언어가 호모토피, 그 계산의 방식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게 호몰로지. 뭐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되게 무거운 개념이고, 사실 지금 단일 공률, 반면 공률도 지금 위키피디아를 보면 되게 일단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저것도 뭔가, 네. 많이 복잡해 보여서, 어, 일단 언어 자체는 저게 복잡해 보이는데, 저거를 2차원 구, 아니면, 토러스에 대해서 한 번은 적용을 해보면 저게 일단 저 개념이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만약에 저희 쌍곡 공간을 본 거잖아요. 지금 검색을 하면서 저 정의를 본 건데, 쌍곡 공간에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는 아닐 것 같고, 토러스도 아닐 것 같아서 뭐 쌍곡 공간을 좀 보여주는 좀 컴팩트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쌍곡 공간이 컴팩트할 수는 없을까요? 약간 구처럼 토러스처럼 뭔가 좀 하나에 딱 보이는 모양으로서 그런 예시가 있을지 아니면 애초에 쌍곡이라는 개념 자체는 컴팩트할 수는 없는지 그게 아니, 조금 컴팩트한 갑자기 건 없어요. 아, 쌍곡일 때는 항상 그 바운더리가 있든지 뭐 그렇게 돼야만 해요. 예, 네. 컴팩트하다는 게 구처럼 이렇게 딱 닫혀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네네. 뭔가 아무튼 뭔가 그런 느낌이죠. 컴팩트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려면 복잡하고 아, 네네네. 네.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시만 들어주면 되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모델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네, 이게 이실 모델이 것 이제 같아요. 네. 상반평면과 푸엔카레 디스크라고 근데 나오네요. 2차원별로 쌍곡 공간이 있는 거죠. 아, 차원별로. 네. 2차원에 들어있는 그 쌍곡 평면이 있고 쌍곡 3차원 공간이 있고 쌍곡 4차원 공간이 있고 뭐 등등등 있는 거죠. 차원별로. 그러면 푸엔카레 디스크 모델은 2차원에 대한 쌍곡 그렇죠. 공간이겠네요. 2차원 쌍곡 평면의 예예요. 아, 쌍곡 평면. 네. 혹시 1차원은 말씀해 주셨나요, 방금? 1차원 쌍곡 공간이요. 1차원 쌍곡 공간은 없죠. 그러니까 1차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곡선이나 직선이나 이렇게 될 텐데. 그냥, 네. 느낌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어렵고 쉽고 이런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쌍곡 공간이 1차원에서의 예시가 없으면, 그래서 쌍곡 공간이 좀, 뭐랄까요, 좀 양수 공유를 갖는 것보다 좀 일단 비직관적이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봤을 때요.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요. 좀 뭔가 난해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를 약간 들어 비슷한, 생각을 네. 해봐요. 4차원이 뭐 3차원 쌍곡 공간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곡률 뭔가 세 개를 곱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아무튼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공간이 실제로 쌍곡 공간 구조를 갖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차원이 낮을 때는 우리가 뭐 구면이나 이런 데 익숙해가지고 곡률이 양수인 것에 익숙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차원이 높아질수록 쌍곡적인 구조를 갖기가 되게 쉬워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이 공간이라는 게 항상 균일하게 쌍곡적이라든지 균일하게 뭐 타원적이라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까 도너츠 표면만 보면은 이걸 바닥에 놨을 때 이 바닥에 닿는 이 서클상에서는 곡률이 다 0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평면보다 항상 다 위로 서 있는데 그 서클을 따라서는 그, 그 휘어져 있는 정도가 0이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옆부분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양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점들이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그 섞여 있는 건 이제 보통은 더 어렵고. 쌍곡 공간이라는 게 다 고유값? 그걸 다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그게 n 차원에서의 정의라면 사실 쌍곡 공간이 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보면. 네. 음수가 될 그렇게 가능성.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쉽죠. 음, 3차원에서는 마이너스 한, 홀 속에만 있으면 되니까, 네,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네, 예, 대충 경우의 수만 보면 반반이죠, 뭐. 네네네. 양수하고 음수가 서로 대응이 됐고, 양양음하고 양음음. 그것은 뭐, 세 개, 세 서로 개씩 대응이 될 있어요. 거고. 네, 네, 똑같이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3차원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뭐, 그런 논리만 적용한다고 치면은 대충 벌써 반반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4차원 이상이 되면은 음수인 것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음, 네,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일단 그래서 디스크 모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해한 게 이게 이제 몇 번 봤던 포인카레 디스크, 판 모양.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는 게 사실 가운데 그 큰 거랑 완전히 똑같은데, 그러니까 멀어질 때 짧아지는 그 길이가 가운데에서 그 긴 길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직선 그리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음각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상반평면 모델도 예시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어, 수직선이나 실수축 경계와 수직으로 만나는 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상반평면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상반평면이 되는 거죠. 얘도 상반평면인가요? 일단 요거를 위키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얘는 그림이 없구나. 근데 그 전에 그 네, 모델 간에 쌍곡 네, 공간 그 6개 정도가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모델 간의 그 변환 관계를 본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 1대1 대응으로 해가지고 변환하는 네, 관계. 네, 사실 그거가 관점의 차이다. 똑같은 공간에 대해서. 네, 네. 그렇게 좀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러면 얘는 추가로 질문하지 말고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모델까지 보는 걸로 해보고요. 혹시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제가 좀 더 뭐 챗GPT랑 대화를 좀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도 뭐 추후에 슬랙이나 이렇게 해서 공유도 해보고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한 한 줄짜리 정리를 좀 챗 GPT에 검색을 했는데, 좀, 그러니까 좀 공부할 요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동기가 좀 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처음 해봤는데 좋네요. 생각보다 뭐랄까 뭔가 이렇게 준비된 발표 형태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냥 약간 부담 전혀 없이 그냥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대화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종 가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쌓였던 궁금증들을 좀 풀어가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면 약간 개념이나 단어 같은 게 잘 모르는데 막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의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교수님 계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네 뭔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레코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작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 다음 주 스터디 준비한다는 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냥 단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시메트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수학에서 쓴 시메트리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이제 강사 선생님께서 시메트리를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메트리하다는 아까도 그 나왔잖아요. 어, 뭐 맥시멈 시메트리? 시메트리? 근데 그 시메트리하다는 말에 어떤 특별한 이 의미가 있나요? 저 그 중학교 보면 그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영어에 그 시메트리 할 때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랑 그 그 평면에 대한 시메트리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별 5개를 그려볼게요. 정오각형짜리 별 이렇게 그거를 108도인가? 108도를 회전시키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셔널한 시메트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그 별 혹시 그려지시나요? 정오각형 별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겉에 그 그냥 별 그릴 때 어쨌든 그 꼭지점 4개를 5개 연결한 다음에 별을 그냥 이렇게 예쁜 별 있잖아요. 그 그 노란색 예쁜 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차피 모양 똑같으니까 그 108도 회전시키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그 회전을 108도를 2번 해도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그게 네, 요거죠. 네네네, 그런 거. 그 안쪽에 있는 선분 다 뺐을 때 그 겉에 있는 저 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칭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이랑 그거를, 그 선대칭, 그거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reflection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symmetry랑 reflection이 뭐냐면 그 선대칭, 그런 게 reflection이고, 물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symmetry를 그 전과 후가 안 바뀌었을 때, 어떤 센스에서. 근데 유클리드 센스에서는 합동이 그 센스죠. 그 위치 변화, 회전 변환, 그 선대칭 했을 때 그 안 바뀌잖아요. 그 모양이. 그런 거를 다 시미트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efore과 after이 모양이 같으면. 아까 그 쌍곡 공면 아까 그 위키페이지에서 그 거기 보면 거기서도 최대 대칭 맥시멀리 시메트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메트리는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공간 간의 시미트리이기 때문에 그룹의 원소가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를 지칭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공간 간의 대칭을 해주는 그 보존 함수들. 그러니까 그 용어로는 오토몰피즘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측입니다. 근데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네.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닮음도 어떤 의미에서 시메트리가 되지 않을까. 어, 저기 최대 대칭이란 말은 저는 뭐 잘 모르는 것 같고 대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서클을 보면은 이게 대칭 뭔가 대칭이라는 건 잘 안다고요 우리가 대칭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되게 이게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입장이 지금은 사실은 바뀌어 있어요. 대칭이 뭐라고 정의 안 해요. 그냥 원은 회전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거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은 뭐 1도 회전한 거, 100도 회전한 거, 모든 그 회전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은 회전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원에 대해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관해서 뒤집어도 대칭이잖아요.
이건 회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리플렉션 대칭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원의 대칭은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걸 바로 원의 대칭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의 대칭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군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군이 있으면 그 군에 대해서 대칭인 게 뭐냐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군을 의해서 그냥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정사각형이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 대각선 대칭이 있고 변의 중심을 잇는 것에 대한 대칭이 있고 회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정사각형의 대칭군을 우리가 D4라고 부르는 그런 대칭군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녀석의 대칭 그 녀석을 대칭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그대로 보존해주는 그런 걸 모두 다 모은 것을 대칭군이라고 부르고 어떤 모양이든 뭐 수식이든 무엇에 대해서도 하여간 대칭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대칭군을 대응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주 굉장히 불규칙하게 보이는 것은 대칭군이 뭐냐면은 그냥 트리비얼한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 외에는 대칭성이 없는 거죠. 그건 트리비얼 군이고요. 그래서 대칭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그룹 군이고요. 예를 들면 저 쌍곡 공간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거리를 변하는 그러니까 거리를 변환하지 않는 대칭을 생각하면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점 세 개가 점 세 개가 아니고 서클 같은 것도 뭐 북극대다가 남극에 붙이고 동쪽에 있는 점 떼다가 서쪽에 붙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대칭이라면 대칭이잖아요. 원은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빼고 연속성을 가정을 했을 때는 아까 그 회전하고 그다음에 그 직선에 관한 대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무 대칭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적당한 의미에서 그 등거리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대칭성을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쌍곡 공간에서는 그래서 로렌츠 그룹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대칭 그 변환군이 되고 우리가 아는 쌍곡 평면이 저게 바로 메비우스 변환들이에요. 그래서 메비우스 변환이 이제 그 쌍곡 평면에서는 대칭군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으면은 그것에 그 녀석을 변하지 않게 하는 대칭 그 군이 무엇인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은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감사합니다. 음. 아까 말씀하신 그 닮음도 일종의 어떤 센스에서는 그런 대칭으로 볼 수 있죠. 네. 어, 근데 그럴 때는 대칭이라고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닮음 변환을 하는 것을 다 모으면은 어, 뭐 예, 그것도 뭐 뭔가 군이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군이 되나? 아무튼 약간 이퀴벌런스 클래스랑 살짝 오버랩이 돼서 닮음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대칭은 일종의 합동하게 만들어주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닮음은 합동보다는 좀 더 일반적이니까. 예. 네. 아,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일단 오늘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